2023년 베를린, 독일의 한 구약학자가 고대 지도를 펼쳤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세계 지도였어요. 서쪽 끝은 브리타니아, 동쪽 끝은 페르시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도 뭔가 있었어요. 희미하게 적힌 문구. 더 이상의 동쪽, 기록 없음. 학자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한 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5절.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말라기 한 장 11절.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30년간 이 구절들을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쪽은 방향일 뿐이고 땅 끝은 은유일 뿐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원문을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히브리어로 동쪽의 끝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을 의미했어요. 더 조사했습니다. 고대 로마 지도, 동쪽 끝 페르시아 너머 표시 없음, 실크로드 지도, 동쪽 종점, 한반도, 중국 사료, 동쪽 바다 끝 기록, 모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였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동쪽의 끝, 바다와 산으로 막힌 마지막 자리, 문명 기록이 끝나는 지점이었습니다. 학자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양 신학계에서 변방으로 여겨지던 나라, 성경 연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발견했습니다. 이 땅은 수천 년간 침략당했지만 언어를 지켰고 왕조가 무너져도 기록을 남겼으며 중심에서 멀어졌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땅끝은 상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쪽의 끝이라 불렸던 한국이 말씀을 끝까지 품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30년간 은유로만 해석했던 말씀이 실제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구약지리학과 종말론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 속 지리적 표현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고대 세계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 지도, 페르시아 제국 지도, 실크로드 지도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한 장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30년간 이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땅 끝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모든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땅 끝은 은유야, 상징적 표현이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 조교 안나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세미나 자료 준비됐어요. 고마워. 오늘 주제가 성경의 지리적 표현이었지? 네, 특히 동쪽과 땅 끝에 대한 해석이요. 오후 2시 세미나실에 신학생 20명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여러 구절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동쪽과 땅 끝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5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내를 모으며. 학생들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또 말라기 한 장 11절에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고 나와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상징적입니다. 동쪽은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고 땅 끝은 세상 어디든지를 뜻하죠. 실제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세계의 끝을 말한 거지 실제 지리적 끝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지명들은 실제 장소잖아요. 예루살렘, 바벨론, 이집트 같은 곳들은요. 잠시 멈췄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쪽이나 땅끝 같은 표현은 달라요. 이건 방향이나 개념이지 특정 장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뭔가 걸렸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근데 혹시 동쪽이 실제 장소를 가리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30년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날 저녁 집 서재에서 성경 구절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어요.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원어를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동방은 미크뎀인데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옛적부터,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도 봤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사야 41장 2절을 읽었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 자기 발을 따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미즈라흐는 해 뜨는 곳,
동쪽을 의미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해가 처음 떠오르는 곳, 시작점을 뜻하기도 했어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 동쪽 표현들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았고, 땅끝도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할 수 있으며 30년간 은유로만 해석했는데 혹시 문자적 의미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의심이 드나,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책상 위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어봤어요.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그 너머. 동쪽의 끝이 어디일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제 30년 연구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거요. 3주 후, 베를린 신학대학 도서관 지하 고문서실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과 헬라어 72역 성경을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41장 2절이었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 자기 발을 따르게 하였느냐.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미미즈라흐는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라는 의미였어요.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43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여기서도 미미즈라흐가 사용됐어요.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곳으로부터라는 의미였습니다. 에서부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시작해서라는 뜻이네. 세 번째 구절은 말라기 1장 11절이었어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히브리어로 미미즈라흐 3회 쉬는 해가 떠오르는 곳부터라는 뜻이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쪽은 방향만이 아니라 시작점이고, 해 뜨는 곳은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를 보는 곳이며, 에서부터라는 표현은 그곳이 출발점임을 강조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헬라어 72역 성경도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의 헬라어 번역을 봤어요. 아포 아나톨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나톨레는 해가 뜨는 것, 동쪽을 의미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해가 처음 떠오르는 지점을 뜻했습니다. 처음 떠오르는 지점. 중얼거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도 확인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헬라어로 아포 아나톨론이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라는 의미였어요. 안나가 고문서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며칠째 여기 계시네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안나, 이것 좀 봐.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모두 확인해봤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즈라흐, 헬라어로는 아나톨레. 둘 다 단순히 동쪽 방향이 아니라 해가 처음 떠오르는 곳을 의미해.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만약 성경이 단순히 동쪽 방향을 말하려 했다면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었어. 하지만 계속 해 뜨는 곳, 해가 처음 떠오르는 곳이라는 표현을 썼어.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가장 동쪽 끝,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을 말이야. 다음 날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라는 표현을 확인했어요. 헬라어로 에스카톤 테스케스였습니다. 에스카톤. 중얼거렸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에스카톤은 끝, 마지막, 극단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먼 곳이 아니라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종 지점을 뜻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노트에 적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고대 문헌들도 찾아봤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문헌을 확인했어요. 오리게네스의 주석서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땅끝은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바다와 산이 막는 곳을 의미한다. 유세비우스의 기록도 찾았습니다. 동방의 끝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섬들, 더 이상의 육지가 없는 곳이다. 크리소스토무스의 설교문도 있었어요. 사도들은 땅끝까지 가라 명령받았다. 그것은 세상의 물리적 끝, 문명이 닿지 않는 마지막 자리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도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했네. 안나에게 보여줬어요. 안나, 봐. 초대 교회는 땅끝을 은유가 아니라 실제 장소로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30년간 잘못 해석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어느 시점부터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한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성경 원문 분석 결과를 노트에 적었어요. 히브리어 미즈라흐는 해 뜨는 곳 처음 떠오르는 지점을 의미하고, 헬라어 아나톨레도 해가 처음 뜨는 곳을 뜻하며, 에스카톤 테스케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의 끝을 의미하고, 초대 교부들도 이를 실제 장소로 이해했으며, 상징 해석은 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패턴을 따로 정리했어요. 동쪽의 끝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반복되고,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최종 지점을 가리키며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구체적 묘사가 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제한이 명확하며, 이것은 특정 장소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안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고대 지도를 찾아봐야겠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끝인지 확인해야 해. 실제 지리를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30년간 상징으로만 봤는데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볼 때야.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경의 동쪽의 끝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장소일 수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모두 구체적 지점을 가리키며 초대 교회도 그렇게 이해했고 30년 가르침을 재검토해야 하며 고대 지도로 확인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걸 놓쳤어. 30년간 상징으로만 봤는데 실제 장소를 가리키는 거였어. 동쪽의 끝이 어디인지 찾아야겠어. 답은 고대 지도에 있을 거야. 2주 후 베를린 국립도서관 고지도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지도들을 요청했어요. 사서가 조심스럽게 두꺼운 파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로마 제국시대 지도, 페르시아 제국 지도, 그리고 실크로드 지도입니다. 모두 복사본이에요. 고마워요. 첫 번째 지도를 펼쳤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세계 지도였어요. 서기 2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지도의 복원본이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가 보였어요. 서쪽 끝은 브리타니아, 남쪽 끝은 아프리카, 북쪽 끝은 스키타이, 동쪽 끝은 페르시아와 인도 일부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예루살렘을 찾아 동쪽으로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빌론, 페르시아, 인도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도 너머는 희미했어요. 세레스라고 적힌 지역이 있었습니다. 비단의 나라,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 너머는 아예 표시가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여기까지만 알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펼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시대 지도였어요. 서기 6세기경 페르시아인들이 그린 무역로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더 동쪽까지 뻗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동쪽으로 실크로드가 이어졌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연결됐습니다. 중국 끝에는 대해라고 표시된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 너머에 작은 섬 같은 게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확대경으로 자세히 봤어요. 작은 글씨로 신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라.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도를 펼쳤습니다. 당나라 시대 실크로드 지도였어요. 서기 7세기경 중국인들이 그린 무역로 지도였습니다. 장안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서쪽으로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도에는 동쪽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장안에서 동쪽으로 가면 황해를 건너 한반도가 나타났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반도 동쪽은 동해라고 표시된 바다였고 그 너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끝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안나를 불렀습니다. 안나, 이것 좀 봐. 새 지도를 나란히 놓았어요. 로마 지도는 페르시아까지만 나와. 페르시아 지도는 중국과 그 너머 신라까지 희미하게 표시돼 있어. 중국 지도는 한반도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손가락으로 새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계속가면 어디로 가? 안나가 따라 그었어요.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한반도. 맞아. 그리고 한반도 동쪽은? 바다예요. 더 이상 육지가 없어요. 바로 그거야. 일어서서 칠판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도식을 그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화살표를 그었고 주요 지점들을 표시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빌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 바다. 봐, 고대 세계에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 끝은 한반도야.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동쪽의 끝이 한반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바다로 막힌 곳,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모든 조건이 맞아. 며칠 동안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실크로드에 관한 고대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세레스 너머에는 큰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에 마지막 섬들이 있다고 한다. 더 이상의 육지는 없다. 페르시아 상인의 여행기도 찾았습니다. 비단길의 끝은 신라의 땅이다. 그곳은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며 더 동쪽으로는 오직 바다만 있다. 당나라 승려 해초의 기록도 있었어요. 신라는 동방의 끝에 있다. 그 동쪽은 큰 바다뿐이며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관점에서 동쪽 끝은 페르시아 너머 세레스였고 페르시아 관점에서 동쪽 끝은 중국 너머 신라였으며 중국 관점에서 동쪽 끝은 한반도 동쪽 바다였고 모든 고대 문헌이 한반도를 동방의 마지막 육지로 기록했으며 한반도 동쪽은 오직 바다만 있다고 일치하게 증언했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정리했어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산맥으로 막혀 있으며 동쪽 너머는 태평양뿐이고 더 이상 동쪽으로 갈 육지가 없으며 고대 세계 기준으로 최동단이었습니다. 성경 구절과 대조해봤어요. 성경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라고 했고 한반도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며 성경은 땅 끝까지라고 했고
한반도는 더 이상 육지가 없는 끝이며 성경은 동쪽의 끝에서라고 했고 한반도는 고대 세계의 최동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 성경이 한반도를 가리킨 걸까요?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조건이 일치해. 그럼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직접 가봐야겠어. 한국에. 한국이요? 응. 지도로만 봐서는 부족해. 그곳이 정말 동쪽의 끝인지, 성경이 말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고대 세계 지도들이 모두 한반도를 동방의 끝으로 표시했고, 로마, 페르시아, 중국 문헌이 일치하게 증언했으며, 지리적 조건이 성경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고 30년간 놓쳤던 실제 장소를 발견했으며, 직접 방문해 확인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상징으로만 봤는데 실제 장소였어. 고대 지도들이 증명해. 한국이 동쪽의 끝이야.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성경이 정말 그곳을 가리켰는지. 3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였어요. 서양신학계에서 한국은 변방이었습니다. 성경연구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던 나라였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빽빽한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낯설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성호 교수가 연락을 받고 만나주기로 했어요. 다음날 오전 대학 연구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윌러 교수님,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멀리 오셨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서요. 무엇이 궁금하세요? 한국의 역사요. 특히 이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을 유지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김 교수가 차를 따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예요.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없이 침략을 받았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침략이 많았나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중국, 몽골, 일본. 역사를 보면 계속 전쟁이에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보통 나라가 침략당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하지만 한국은 수천 년간 한국어를 지켰어요. 심지어 자기만의 문자까지 만들었죠. 한글 말씀이시죠? 네,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이미 중국 한자가 있었는데도 자기 문자를 만든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며칠 동안 김 교수와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략에 대해 배웠어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거의 30년간 몽골의 침략을 받았어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저항했죠. 왜 그렇게 저항했나요? 항복하면 쉬웠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정체성을 지키려 했어요. 몽골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려고요. 조선시대 임진왜란도 배웠습니다. 1592년 일본이 침략했을 때 나라가 거의 무너졌어요. 하지만 7년을 버텼어요.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죠.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저항했다는 건가요? 네, 왕이 피난 가고 수도가 점령당해도 백성들이 싸웠어요. 왜? 자기 땅,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요. 일주일 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가 안내해줬어요. 이쪽이 고대 유물 전시실이에요. 신라시대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금관, 토기, 불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게 1000년이 넘은 유물들이에요. 1000년이요? 네, 신라는 천년 왕국이었어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거의 1000년간 유지됐죠.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이것들이 조선왕조실록 복본이에요. 두꺼운 책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500년 역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왕의 일상, 정치, 사건들을 모두 남겼죠. 왜 그렇게 철저히 기록했나요?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요. 역사를 잊으면 정체성을 잃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시실을 나오며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 끝까지 버틴다. 네, 침략당해도 언어를 지키고 왕조가 바뀌어도 기록을 남기고 나라가 무너져도 정체성을 유지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며칠 후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신라의 옛 수도였어요.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1000년이 넘은 천문대였어요. 이게 서기 634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서 있네요. 네, 전쟁도 많았고 지진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계속 보존했거든요. 불국사를 방문했습니다. 1000년 된 절이었어요. 이 절은 751년에 지어졌어요. 임진왜란 때 불탔지만 다시 지었어요. 왜 다시 지었나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라지게 두지 않으려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적었어요. 언어 보존으로 수천 년간 한국어 유지했고 침략에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한글까지 만들어 정체성 강화했고 기록 문화로 조선왕조실록 500년 기록했고 왕조가 바뀌어도 역사 남겼으며 후대 전승 중시했고 저항 정신으로 몽골 침략 30년 저항했고 임진왜란 7년 버텼으며 나라 무너져도 포기 안 했고 문화유산 보존으로 천년 유물 지켰고 전쟁 중에도 보호했으며 불타도 다시 세웠다고 정리했습니다. 성경 구절과 연결해봤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가 있으리라고 했고 한국은 끝까지 남았으며 성경은 땅 끝까지 증인이라 했고 한국은 정체성을 지켰으며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 했고 한국은 계속 버텼다고 비교했어요. 김 교수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서양신학계에서 말이에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서 그랬겠죠.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고 로마에서도 너무 멀고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땅끝을 말했는데 왜 가장 먼 곳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가까운 곳부터 봤기 때문이겠죠. 중심에서 가까운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끝을 주목하세요. 작은 자, 약한 자, 먼 곳의 사람들을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딱 그 위치네요. 중심에서 가장 멀고 작은 나라고 늘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았죠. 맞아요. 그게 한국의 특징이에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침략받아도 언어를 지켰고 왕조가 바뀌어도 기록을 남겼으며 나라가 무너져도 정체성을 유지했고 중심에서 멀었지만 끝까지 버텼으며 작았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의 특징과 일치하며 동쪽의 끝이라는 위치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 왜 아무도 이곳을 보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더 연구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중심만 봤는데 끝을 봐야 했어. 한국은 도망친 땅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땅이야.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의 모습이 여기 있어. 더 깊이 알아봐야겠어. 2주 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교수가 추천해준 책들을 읽고 있었어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번역본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읽으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언어 보존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기록을 보니 한국어가 고유명사로 남아 있었어요. 중국 한자를 빌려 쓰면서도 한국어 발음과 문법을 유지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몽골의 지배를 받았지만 몽골어로 바뀌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기록을 읽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이 불편하니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언어를 지키려는 의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기록 문화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봤어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의 기록이 하루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록했어요. 임진왜란 때 사관들이 전쟁터에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왜군이 침입했으나 백성들이 피난하고 있다. 전쟁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남기려 했던 거였어요.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라는 건물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한 곳이 불타도 다른 곳에 기록이 남도록 대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지키려 했을까?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기록이 곧 정체성이니까요. 역사가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패턴은 공동체 유지였습니다. 고려시대 몽골 침략 기록을 읽었어요. 왕은 강화도로 피난 갔지만 전국의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김윤우라는 장군은 충주성에서 몽골군을 막았어요.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들까지 나서서 싸웠습니다. 왕이 없어도 백성들이 싸웠네.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기록도 비슷했어요. 나라가 무너졌지만 의병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같은 의병장들이 백성을 이끌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23전 23승을 거뒀습니다. 중앙정부가 무너져도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었구나. 노트에 적었어요. 일주일 후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전시실을 돌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쓰면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한글 사전을 만들었어요. 일본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계속 작업했습니다. 언어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려 했죠. 또 다른 전시실에는 독립운동 기록이 있었어요.
3.1운동 자료를 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군경이 진압했지만 몇 달간 계속됐어요.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왜 저항했을까?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정체성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다, 독립국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역사의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언어 보존 구조로 삼국시대부터 한국어 유지했고, 외세 지배에도 언어 지켰으며 한글 창제로 정체성 강화했고, 일제시대에도 비밀리 교육했으며 목숨 걸고 사전 만들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기록 문화 구조로 삼국사기부터 체계적 기록했고, 조선왕조실록 518년 기록했으며, 전쟁 중에도 기록 유지했고 사고 여러 곳 설치해 보존했으며 역사가 정체성이라 믿었다고 적었습니다. 공동체 유지 구조로 왕 없어도 의병 일어났고, 중앙 무너져도 지방 유지됐으며 나라 없어도 독립운동 계속했고, 지도자 없어도 백성 움직였으며 공동체가 핵심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와 비교했어요. 성경은 남은 자가 있으리라 했고, 한국은 끝까지 남았으며 성경은 언약을 지키는 자라 했고, 한국은 정체성을 지켰으며 성경은 흩어져도 모인다 했고, 한국은 공동체 유지했으며 성경은 기록을 남긴다 했고, 한국은 역사 보존했으며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 했고, 한국은 계속 버텼다고 비교했습니다. 김 교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교수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국이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가 있어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언어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돼요. 왕조가 바뀌어도, 침략을 받아도, 나라가 없어져도 이 구조는 유지됐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한국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언약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고,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구조가 같네요. 네, 그래서 더 놀라워요. 한국은 성경을 몰랐는데도 성경적 구조로 살아남았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언어 기록 공동체를 지켰고, 이것이 생존 구조였으며, 왕조 바뀌어도 구조는 유지됐고, 나라 없어도 패턴은 반복됐으며, 이것은 성경에 남은 자 구조와 일치하고, 동쪽의 끝에 남은 이유가 여기 있으며, 버림이 아니라 보존의 자리였고, 더 깊이 연구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야. 구조가 있어. 성경적 패턴이야. 동쪽의 끝이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보존의 자리였어. 이제 알겠어. 3개월 후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연구실 책상에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고대 지도, 역사 기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사야 11장 1일에 1, 2절을 읽었어요. 그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려받으시리니 땅 사방에서 유다의 쫓긴 자를 모으시리라. 남은 백성.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야 43장 5에 6절도 읽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쪽에서부터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어요. 노트를 꺼내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을 정리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구절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를 위하여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려 하심이라. 생명을 보존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로 갔지만 그것은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출애굽기도 다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난 속에서도 보존됐네. 노트에 적었어요. 바벨론 포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켰어요. 에스라 9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고 중얼거렸습니다. 중심에서 떨어진 것이 버림이 아니라 보존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더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위치를 다시 분석했어요.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작은 나라였어요. 왜 하필 이 이치일까?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보니 이 이치 때문에 침략이 많았지만 동시에 이 이치 덕분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중국이 침략하면 바다가 막았고 일본이 침략하면 대륙이 버텨줬습니다.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는 절묘한 위치였어요. 보존의 자리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안나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다녀오신 후로 계속 연구하시네요. 뭘 발견하셨어요? 안나, 앉아봐. 놀라운 걸 깨달았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봐, 성경에서 남은 자는 항상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요셉은 이집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모두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야. 안나가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도? 맞아. 한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쪽의 끝이야.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남았어. 그게 우연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 성경의 패턴이야.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끝에 남은 자를 두셨어. 칠판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 하나를 그리고 중심에 점을 찍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야. 중심이지. 원의 가장자리에 여러 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흩어진 백성들이야.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가장 먼 동쪽의 끝. 가장 먼 점을 크게 표시했어요. 한국이 여기야.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왜 가장 먼 곳에 두셨을까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야. 중심은 늘 공격받아. 예루살렘을 봐. 계속 침략당하고 무너졌잖아. 하지만 끝은 달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안전해. 그럼 멀리 떨어진 게 버림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건가요? 정확해. 성경을 다시 보니 그래. 요셉이 이집트에 간 것도,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도 다 보존을 위한 거였어. 다음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에 우리는 땅끝을 은유로만 배웠죠. 하지만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땅끝은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보존의 자리일 수 있어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중심의 특징은 주목받고 공격받으며 무너지기 쉽고 변화가 빠르며 정체성 약화되기 쉽다고 적었고, 끝의 특징은 무시되고 침략 적으며 보존되기 쉽고 변화가 느리며 정체성 유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끝에 남은 자를 두셨어요. 왜? 보존하기 위해서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국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라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리적으로 동쪽의 끝이고 역사적으로 끝까지 남았고 구조적으로 성경에 남은 자 패턴과 일치해요. 저녁에 연구실에서 최종 정리했습니다. 동쪽의 끝에 남겨진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지리적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끝이며 바다로 막혀 보호되고 침략받아도 완전 정복 안 되며 절묘한 보존 위치라고 정리했고, 역사적 이유로 수천 년간 사라지지 않았고 침략받아도 정체성 유지했으며 언어 기록 공동체 지켰고 성경적 생존 구조 가졌으며 끝까지 버텼다고 적었고, 신학적 이유로 중심이 아닌 끝에 남은 자 두고 버림이 아닌 보존 위에 떨어뜨리며 요셉 이스라엘 패턴 반복되고 멀리 떨어져 오래 남게 하며 동쪽의 끝이 보존 자리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동쪽의 끝이라 버려진 게 아니라 보존되기 위해 떨어져 있었고 중심에서 멀수록 오래 남을 수 있으며 성경에 남은 자 패턴이 여기서 반복되고 하나님은 끝에 증인을 남기셨으며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30년간 놓쳤던 진리를 발견했어. 동쪽의 끝은 버림이 아니라 보존의 자리였어. 한국이 그걸 증명해. 이제 학회에서 발표해야겠어.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구약지리학회 연례 학술대회. 전 세계 학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땅끝의 재발견, 성경 속 동쪽의 끝과 한국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고대 지도들, 한국 역사 자료들, 성경 구절 분석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30년 해석을 뒤집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들, 지리학자들, 신학자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스 밀러입니다. 오늘 30년 연구를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30년간 성경의 동쪽과 땅끝을 상징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지리적 의미는 없다고 했죠.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작년에 이 고대 지도들을 연구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로마 제국 지도, 페르시아 제국 지도, 실크로드 지도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 끝은 어디였을까요? 빨간 선이 지도 위에 그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빌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쪽은 오직 바다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고대 세계의 동쪽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육지가 없는 곳이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어 미즈라흐, 헬라어 아나톨레는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해가 처음 떠오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에스카톤테스 게스,
땅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종 지점을 뜻합니다. 비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성경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라고 했고 한반도는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입니다. 성경은 땅끝까지라고 했고 한반도는 더 이상 육지가 없는 끝입니다. 성경은 동쪽의 끝이라 했고 한반도는 고대 세계의 최동단입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한 영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하지만 그건 지리적 일치일 뿐 아닙니까? 신학적 의미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한국 역사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수없이 침략받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기록을 남겼고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남은 자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성경 구절들이 나타났어요. 이사야 11장, 주께서 그 남은 백성을 돌려받으시리니. 이사야 43장,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곳이라는 건가요? 특별하다기보다 정확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쪽의 끝이고 역사적으로 끝까지 남았고 구조적으로 남은 자의 패턴을 가졌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간 중심만 봤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서양 기독교 문화권만 주목했죠. 하지만 성경은 끝을 말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왜 끝을 보지 않았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심에서 가까운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끝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요셉, 바벨론 포로, 그리고 한반도의 이미지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이집트 끝으로 갔지만 거기서 가족을 보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동쪽 끝에 있었지만 수천 년을 버텼습니다. 패턴이 같습니다. 중심에서 떨어진 것이 버림이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미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교수, 그렇다면 30년간 잘못 가르쳤다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어요. 저는 30년간 땅끝을 은유로만 가르쳤습니다. 지리적 의미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고대 지도와 역사 자료를 보니 틀렸습니다. 성경은 상징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장소도 가리켰습니다. 동쪽의 끝, 땅끝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곳이 한반도였습니다. 김성호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동쪽의 끝에 있다는 것을요. 단지 우리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침략받아도 언어를 지키고 왕조가 바뀌어도 기록을 남기고 나라가 없어져도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밀러 교수님이 그 의미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땅끝이라는 걸 몰랐지만 땅끝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밀러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겠어요. 네, 우리가 놓쳤던 곳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을 적었어요. 기존 해석으로 동쪽과 땅끝은 상징이고 지리적 의미 없으며 은유적 표현이고 이것이 30년 통설이었지만 새 발견으로 동쪽의 끝은 실제 장소이고 고대 지도로 확인되며 한반도가 해당되고 역사가 증명하며 신학적 의미로 남은 자의 자리이고 보존의 위치이며 중심 아닌 끝에 증인 두고 한국이 그 역할 감당했으며 결론으로 성경은 상징과 실제 둘 다이고 동쪽의 끝은 한반도이며 30년 해석 수정 필요하고 끝을 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중심만 봤지만 성경은 끝을 말했고 동쪽의 끝에 한국이 있었으며 그곳은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보존의 자리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년 만에 깨닫게 해주셔서.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로 왔어요. 학자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였습니다. 11월 초였어요. 김성호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 동쪽 끝을 보여드릴게요. 호미곶이라는 곳이에요. 다음 날 새벽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호미곶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가 한반도 동쪽 끝입니다. 더 이상 육지가 없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곧 해가 뜹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5시 50분쯤 수평선에서 붉은 점이 나타났어요.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었어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혼잣말이 나왔어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가득 채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이었구나. 성경이 말한 해 뜨는 곳이.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 해를 봤어요. 이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했죠. 알지 못했지만 증인이었네요. 무슨 뜻이세요? 성경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만 끝까지 남아서 증인이 됐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밝은 빛이 사방을 비췄습니다.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은 중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야기는 끝에서 완성되는군요.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중심에서요. 하지만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죠. 왜? 끝에서 완성되니까요. 완성이요? 네, 중심은 시작이지만 끝은 완성이에요. 한국이 여기까지 남은 건 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반도 동쪽 끝 호미곶에서 해가 뜨는 것을 봤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라는 성경 말씀이 실제였다. 30년간 상징으로만 봤지만 실제 장소였다. 고대 지도가 증명했고 역사가 확인했고 오늘 내 눈으로 봤다. 한국은 동쪽의 끝이라 불렸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다. 보존의 자리였고 증인의 위치였고 완성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 주목받지 못했기에 변하지 않았고 침략받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성경은 중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야기는 끝에서 완성된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땅 끝에서 증인이 완성된다. 동쪽의 끝이라 불렸던 이 땅이 말씀을 끝까지 품고 있던 자리였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비췄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걸렸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땅 끝의 의미를, 동쪽 끝의 이유를, 한국이 남은 의미를. 김 교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의미를 발견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30년 놓쳤던 진리를 한국이 가르쳐줬으니까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세상에 알려야죠. 땅 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동쪽의 끝에 증인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오후에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강, 도시와 마을이 지나갔어요. 이 땅이 특별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특별한 거야. 저녁에 호텔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땅 끝은 은유만이 아니었다. 실제 장소였고 한반도가 그곳이었다. 동쪽의 끝은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보존의 자리였고 중심에서 멀수록 오래 남을 수 있었다.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몰랐지만 그 자리를 지켰고 성경을 몰랐지만 성경적 삶을 살았다. 침략받아도 언어를 지켰고 왕조가 바뀌어도 기록을 남겼고 나라가 없어도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고 땅끝 증인의 역할이며 동쪽 끝에 남겨진 이유였다. 30년 연구의 결론 성경은 중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야기는 끝에서 완성된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호미곶 해돋이 장면을 비춥니다.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는 태양, 붉게 물든 바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한반도의 모습이 보여요. 화면이 천천히 고대 지도로 전환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붉은 선이 동쪽으로 뻗어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현대 한국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한글 간판들, 역사 유적들, 기록들이 이어지고 끝까지 남아 정체성을 지킨 한국의 모습이 보여요.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성경의 동쪽의 끝, 그 마지막 자리가 한국이었습니다. 땅끝은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보존의 자리였고 증인의 위치였습니다. 동쪽의 끝이라 불렸던 이 땅이 말씀을 끝까지 품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성경의 땅 끝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동쪽의 끝이 은유가 아니라 실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고 이사야 43장 5절은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매라고 했으며 말라기 1장 11절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고 했는데 30년간 이것을 상징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어 미즈라흐는 해 뜨는 곳 처음 떠오르는 지점을 의미했고 헬라어 아나톨레도 해가 처음 뜨는 곳을 뜻했으며 에스카톤 테스케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의 끝을 의미했고 초대 교부들도 이를 실제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고대 지도들이 증명했고 로마 지도는 페르시아까지 표시했으며 페르시아 지도는 중국과 신라를 희미하게 표시했고
중국 지도는 한반도까지 명확히 표시했으며 한반도 동쪽은 오직 바다뿐이었고 모든 고대 문헌이 한반도를 동방의 마지막 육지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받았지만 언어를 지켰고 조선왕조실록 51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왕조가 바뀌어도 정체성을 유지했고 나라가 없어도 독립운동을 계속했으며 언어 기록 공동체를 지키는 성경적 생존 구조를 가졌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 패턴과 일치했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족을 보존했으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정체성을 지켰고 한국은 동쪽 끝에서 수천 년을 버텼으며 중심에서 떨어진 것이 버림이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국제학회에서 30년간 땅 끝을 은유로만 가르쳤지만 틀렸다고 고백했고 동쪽의 끝은 실제 장소였으며 한반도가 그곳이라고 선언했고 중심이 아닌 끝에 증인을 두셨다고 증언했습니다. 홈 이곳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깨달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라는 말씀이 실제였으며 동쪽의 끝이 보존의 자리였고 성경은 중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야기는 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